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유아 임용고시 경기 지역에 합격한 배지윤 강사님 수강생입니다. 공부를 할 때 항상 바라만 봤던 이 자리에 서서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졸업 직후에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재수로 합격을 했고요. 일병행은 따로 하지 않고 올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초수, 재수 때 모두 배지윤 선생님의 연강 커리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초수 선생님들, 또 N수 선생님들, 그리고 배지윤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수강생 분들께 제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교직 논술 공부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공부 방법, 2차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는 소소하게 수험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 논술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초수랑 재수 때 공부 방법에 크게 차이는 없었어서 전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수 때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직 논술 시기별 공부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듯이 1, 2월 그리고 3월에 걸쳐서 논술 1, 2반 강의를 수강했고요. 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복습과 그리고 읽기 자료, 과제 등을 처리했습니다. 피드백 스터디와 모범 답안 필사까지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하나하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8월에는 하프 모의고사 강의, 9, 10월에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복습을 진행했고요. 11월에는 기출문제를 한 번씩 더 보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논술을 어떻게 복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논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의를 다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강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수업 후에 수업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항상 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 답안과 모범 답안, 그리고 선생님들의 답안을 보면서 답안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발견해 갈 수 있었고 매주 회차를 거듭하면서 논술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읽기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읽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배지윤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와 강론서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읽기 자료를 정독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돈된 문장들을 보는 과정에서 제 논술과 서술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읽기 자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읽기 자료를 읽었고요. 또 초수 때는 많은 줄글을 모두 읽기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서 펜으로 문장을 끊어서 읽거나 자를 대고 읽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술 첨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초수 때와 재수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수 때는 제 답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논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첨삭을 받는 회차가 아니더라도 같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 동기와 함께 피드백 스터디를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의 답안을 업로드하고 서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로 넘어와서는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터디 없이 스스로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 답안을 살펴보면서 글의 논리성이나 핵심 키워드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술 첨삭은 1월 논술 일반 개강 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때까지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범 답안 필사입니다. 저는 논술 공부의 꽃은 이 모범 답안 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 배지윤 선생님께서 논술 모범 답안 필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데, 저도 직접 해보니까 필사가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논술 공부의 마무리로 꼭 이 모범 답안을 필사하였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읽을 때와는 다르게 직접 손으로 써보니까 제 것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필사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실제 시험지와 같은 규격과 양식의 답안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습장이나 A4 용지도 좋겠지만 실제 시험지와 같은 답안지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초수와 재수의 논술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달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초수 때 2023학년도 논술이 조금 까다로웠는데도 불구하고 18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재수 때는 19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술의 경우는 N수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논술에 대한 감이 조금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커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5월, 6월 정도가 된다면 아, 논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프 모의고사 또 실전 모의고사를 거쳐서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논술 20점 만점은 확보를 했고요. 그럼 다음으로 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시기별 공부 방법을 보시면 1월에서 2월 그리고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총론과 강론 강의가 이루어지죠. 저 역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또 고시문, 안전, 회의실 등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하프 모의고사는 논술에서 했고요. 문풀 강의를 들으면서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을 추가적으로 수강을 하였고 법도 여름부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9월에서 10월에는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기출변형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암기 스터디와 회독을 돌리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총론과 강론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초수 때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하루에 2~3강씩 끊어서 공부를 하고 바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학원 직강을 들어서 하루에 강의를 쭉 듣고 집에 가서 나눠서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는 항상 아테나를 미리 눈으로 읽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제가 모르는 내용을 수업에서 바로 들을 때보다 한번 눈으로라도 훑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니까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아테나 예습이라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아테나를 천천히 정독하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테나와 짝꿍인 워크북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해당 용어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백지 쓰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재수 때 새롭게 도입한 공부 방법입니다. 재수 때는 아무래도 상반기부터 암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백지 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책상에 A4 용지 한 장을 펼쳐놨는데 정말 단 한 글자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백지 쓰기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백지 쓰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장에 이렇게 아테나의 목차를 쭉 따라 적은 후에 핵심 용어와 키워드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채우는 형식의 백지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진도에 맞춰서 가벼운 수준으로 하기 좋은 백지 쓰기라고 생각했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테나의 목차가 점점 머릿속에 구조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수분들도 부담 없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누적 복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초수 때는 누적 복습을 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때는 일주일에 한 요일 정도 시간을 내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아테나 정독을 한다거나 구조와 백지 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5월 교육과정 진도가 마치더라도 6월 문풀 그리고 9월 실전 모의고사 때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한 10회독 정도는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초수분들은 그때 가서 회독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한 글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파트죠. 고시문과 안전 파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해야 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래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고시문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올려주셨어요. 저도 1년 내내 고시문송을 달달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안전 파트의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진 노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노래를 개사해서 외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에는 퐁당퐁당이라는 동요를 개사해서 응급 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이런 식으로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파트인데요. 이 자료들도 공부기간 내내 빠지지 않고 보셔야 할 자료죠. 저도 이 자료가 매번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원본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타이핑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회의실 강독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스터디원들과 함께 분량을 나눠서 직접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선생님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8월이 되었네요. 문제풀이 반이 개강을 하게 되었죠. 그럼 영역별 문제풀이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빈칸을 채워보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정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까지 내가 대체 무엇을 공부한 것인가, 이렇게 뚫려있는 빈칸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아테나를 옆에 펴두시고 함께 보면서 빈칸을 채워도 좋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보기를 유추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은 후에 문풀 자료를 쭉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 문풀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아테나와 문풀 자료, 그리고 영역별 기출문제집, 이 세 권을 책상에 쫙 펼쳐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의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의 노트는 제가 초수 때 6월 문풀 강의와 함께 진행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정의 노트는 아테나와 문풀 자료에 있는 용어들을 쭉 적어놓고 그 용어에 해당하는 정의와 핵심 키워드를 함께 정리한 노트인데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의 노트가 가장 잘한 공부법이자 가장 아쉬웠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의 노트를 작성하고 암기하면서 정의에 들어가야 할 꼭 필요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정답이 될 만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노트를 직접 손으로 작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때까지도 정의 노트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기도 한데요. 정의 노트가 도움이 되는 만큼 선생님들께서 시도해 보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을 다 닫는다는 욕심은 살짝 내려두시고 기출이 될 만한 중요한 이론을 핵심으로 해서 추출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글씨보다는 타이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처럼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의 노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용어와 키워드를 빨간 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워크북에 같이 있는 빨간 시트지 다들 아시죠? 이 시트지로 가리면 빨간색 펜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어를 가리고 정의만 보고 용어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를 가리고 키워드만 보고 제가 직접 그 용어의 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와 키워드를 모두 가리고 내가 용어만 보고 정의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이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소술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역별 기출 강의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문풀 복습을 할 때 아테나와 문풀 자료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이 세 개를 함께 놓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영역별 기출 강의 문제집인데요. 사실 N수생 이상이신 분들은 1월 교육과정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함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수 선생님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도 초수 때 불타오르는 열정을 안고 내가 1월부터 기출문제를 부셔볼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사실 부셔지는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출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발달심리 파트 기출문제를 보고 싶다고 해도 이 문제가 발달심리와 아직 배우지 않은 자연탐구 또는 사상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수 선생님들이라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함께 나오니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별 기출 문제는 6월 문제풀이반 진도에 맞춰서 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작년의 경우에는 배지훈 선생님께서 태블릿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 방식대로 기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연습장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분석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6, 8월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할 게 많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공부 양이 점차 많아지는데요. 누리과정 문제풀이 반이 또 있습니다. 회의실 자료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 추상적인 내용에서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암기를 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러한 의문이 들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이 누리과정 문제풀이였습니다. 이것도 기출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기 전에 연습장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이해하고 재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이듯이 암기 훈련이라는 부록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1에서 5단계의 암기 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어느새 선생님들께서 누리과정 문제가 제일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지에 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9월에서 10월 실전 모의고사가 다가왔네요. 저는 초수 때는 집에서 그리고 재수 때는 학원에 나와서 매주 토요일 실제 시험과 똑같이 9시에 시작하는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신다면 조금 더 실전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초수 때 봤던 첫 모의고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모르겠고 당연히 점수도 반타작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매주 모의고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점차 점수가 오르게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점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성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논술 첨삭과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초수 때는 피드백 짝 스터디를 해서 제 답안을 분석했고 재수 때는 자가 첨삭으로 스스로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만드시죠. 저 역시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제 성향상 되게 꼼꼼하게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해서 시간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해설지와 답안지에 오답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해설지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에 직접 필기를 하고 제 답안지에 몰라서 틀린 부분 그리고 아는데 실수한 부분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유형별로 나눠서 체크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틀린 원인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연도별 변형, 기출 변형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이 문제집은 정말 시험지 사이즈만하게 만들어진 문제집으로 연도별 문제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서술도 풍부하게 이제 선생님께서 변형시키신 문제집이에요. 이것도 모의고사 풀듯이 풀 수가 있어서 저는 9, 10월에 실전 모의고사와 병행해서 주 2, 3회 정도로 분량을 나눠서 풀고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부끄럽게도 초수와 재수 때 회독하기 바빠서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문제를 풀고 강의를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시간에 조금 쫓기신다고 느끼시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간 공부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재수 때 새롭게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의실과 안전 법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초수 때는 이 부분들을 혼자 암기했었는데 재수가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암기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 안전 법에 대한 분량을 나누고 각자 문제를 올려서 서로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서 핵심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로 돌아간다면 이런 스터디를 미리미리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재수 할 때 10월 말에서 11월에 바짝 진행했던 암기 짝 스터디입니다. 함께 직강을 들었던 선생님과 매일 저녁 30분 정도 암기 스터디를 했는데요. 각자 5문제를 내고 서로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날 아침 독서실에 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스터디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짝 스터디를 한 내용 중에서 하임리법이라든지 코플리 같은 학자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돼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 구술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카카오톡을 활용한 메신저나 밴드 스터디는 저와 같은 성향인 선생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초수 때는 마이너스 1.33점으로 불합격을 하고 재수 때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플 2.67로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초수 때 1차 불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원인 분석을 했어요. 사실 저는 초수 때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는 좀 높게 받아서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공부 방법이 다 틀린 건 아니었구나. 모두 부정하지는 않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서 좋은 방법은 유지하고 그리고 변화시킬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측면이었는데요. 초수 때 항상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점점 늘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관리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때는 노량진 학원에 직강을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실히 실제로 직강에 나와 보니까 주변 환기도 되고 제 집중력과 몰입력이 더욱 향상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하반기 문풀 강의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강을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초수 때 암기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서 재수 때는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 백지 쓰기와 같은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다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의노트에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손으로 작성하고 또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빈출, 기출, 그리고 신이론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회독을 하더라도
빈출은 3번 암기하고 기출은 2번 암기하고 신의로는 1번만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법이 초수 선생님분들, N수 선생님분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공부법이어서 선생님들도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2차라는 산이 남았습니다. 1차의 고비도 겨우 넘었는데 또 2차가 남아있죠. 저는 2차 공부도 1차 공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초수 때는 2차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해서 재수 때 했던 공부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합격자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합격자 발표 전에는 사실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2차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발표 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발표 전에 공부를 안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은 2차 공부를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1차 시험이 치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만 푹 쉬시고 바로 2차 준비에 매진하는 것을 이건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발표 전에 그래, 2차 강의라도 완강을 하자라는 마음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에서 면접과 수업 실현에 대한 기초를 쌓고 또 배지훈 선생님 교재에 수록된 만능 틀을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의 기본이 되는 놀이 사례집 5건이 있어요. 이것도 중간중간 열심히 탐독을 하였고요.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중간중간 시책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경우에는 발표 전에는 대학 동기들과 주 1, 2회 정도 만나서 면접과 수업 실현을 한 세트씩 진행을 했습니다. 네, 대망의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기쁜 마음은 단 3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면서 2차 준비를 했었는데요. 2차 준비 기간은 1차 시험에 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 짧아요. 길면 4주, 짧으면 3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면접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2차는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 저 포함 총 3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 3회는 온라인, 2회는 대면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요. 면접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세트 정도 실현해보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 만능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 만능 노트는 교직관, 인성, 통합교육, 특수교육 등등 면접에 나올 만한 주제별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인성을 주제로 한다면 인성 덕목,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 방안, 내가 우리 반 유아들과 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 이러한 것들을 쭉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만능 노트에서 면접 문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만능 노트는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만능 노트를 1차 발표 이후에 부랴부랴 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선생님들은 발표 이전에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충분히 숙지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능 노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만능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책 시사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시책이 필수적으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서브 스터디를 꾸려서 경기 시책과 또 최근 유아교육 시사를 공유하는 서브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밴드 어플에 중요한 시책 시사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풀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에서 매일 한두 개 정도 실현을 했습니다. 주로 한 개는 자유놀이, 한 개는 각종 유형을 다뤘던 것 같아요. 경기가 자유놀이 위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게임 등등 다양한 유형을 한 번 이상씩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은 자신의 수업을 마치고 성찰하는 수업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나눔도 실제 현장 시험처럼 즉각적으로 세 문제를 뽑아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차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 실현 촬영을 해놓고서 안 보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찍은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활짝 웃으면서 손도 이렇게 쫙 뻗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 표정이 굳어있고 손도 막 여기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제 영상을 항상 다시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 한쪽에는 제 구상지, 그리고 한쪽에는 오늘 수업에 잘한 점, 개선할 점, 그리고 수업 나눔에 대한 분석을 빼곡히 적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터디1의 피드백, 또 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업을 재실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수업을 하더라도 정말 제 것으로 소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수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은 양을 억지로 소화하는 것보다 한 가지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가벼운 마음으로 수험 생활의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 발표 준비를 하면서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냐라고 했는데 1일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을 꽤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분 단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플래너를 활용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좀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사용해서 플래너를 쫙 펼쳤을 때 나의 하루 일과를 한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제 규칙 중에 하나가 하루의 공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날의 계획을 꼭 세우자 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날 계획이 없다 보면 아침에 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날 계획을 세우니까 늘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또 늦잠도 안 자게 되고 좀 하루를 알차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기와 정리 방법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면서 아테나를 정말 지겹도록 봤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회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계속해서 보고 싶은 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색깔별로 필기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중요한 부분, 빈출과 기출, 그리고 분홍색은 이 용어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주황색은 긍정적인 측면, 초록색은 부정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눠서 필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가독성도 올라가고요. 나중에는 이 필기를 계속 정독하다 보니까 어느새 눈을 감았는데 제 앞에 아테나의 글씨와 필기가 쫙 펼쳐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테나의 경우에는 세세한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인덱스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파트를 빨리빨리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인덱스 정리도 했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들 한 번씩 보신 글귀일 거예요.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멘탈과 체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체력 거지의 유리 멘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건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측면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슬럼프 부분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슬럼프를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슬럼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슬럼프 역시 소진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렸다면 잠깐 숨 고르고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슬럼프를 겪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쉬어가라는 신호구나. 재충전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이때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내 공부가 밀리면 밀린 대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월간 계획, 주간 계획, 1일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슬럼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충전하고 다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정말 체력 거지인데 제가 초수 때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2년 차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좀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주 3회 정도는 항상 헬스장이나 야외 운동을 했고, 잠도 밤 12시부터 아침 7, 8시까지는 꼭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체력이 올라가니까 공부 능률도 더 오르게 되고, 그리고 성적도 향상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이 아깝다고 운동에 소홀하지 마시고 꼭 체력을 챙기셔서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 시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일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시의 내용처럼 선생님들의 빛나는 별, 빛나는 시기가 지금 누구보다 간절하게 선생님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선생님들도 합격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었던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합격 수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선생님들이 좋은 부분은 취해보시고 또 다르게 적용도 해보셔서 선생님들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